우리의 지성은 엄청난 것을 이룩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집은 허물어져 버렸다. 미국에서 제작된 최신의 가장 큰 반사망원경으로도 가장 멀리에 있는 별 한 개 뒤의 최고천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확신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무한히 넓은 죽음의 공간 속을 절망적으로 헤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무한히 작은 것의 세계가 수학적 물리학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지혜를 발굴해내서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욕심 많은 아이들처럼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면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손은 붙잡는 데 지친다. 왜냐하면 재화는 시선이 이르는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이 소유물은 모두 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전에 이 지혜는 옳고 저 지혜는 나쁘다고 말해주는 구원의 망상에 빠져있지 않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마술 견습생은 이처럼 스스로가 불러낸 하천에 익사한다. 연금술사들로부터 예언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는 불안한 환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의 옳고 그름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심혼의 긴장으로부터 항상 자신의 악습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하는 아편 중독자의 고독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패러그래프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부분 같이 조금 나눈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지성, 인텔렉트라고 할까요? 지성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어쩌면 근대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그러면 실제 자연과학 쪽에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엄청난 발전을 해서 어쩌면 망원경을 통해서 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검색하고, 그리고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멀리 있는 별들, 끝이 없이 멀리 펼쳐져 있는 무한한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망원경도 과거의 망원경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발달한 최고의 망원경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가장 멀리 있는 하늘을 볼 수는 없는,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연과학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우주를 다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궁극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세계 속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과거에는 원자의 세계, 이론적으로 원자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고 봤던 그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다가 더 이상 그게 마지막이라고 봤지만, 그 원자 속에 또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고, 그 소립자 속에 또 더 들어가면 더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우주를 탐색하는 것과 똑같이 아주 미세한 작은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속에 무한함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펼쳐져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가 우리의 상상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는 거죠. 그 작은 세계도 광대하고 큰 세계도 엄청나게 광대해서 우리가 오만하게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어떠면 오랫동안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심화적인 측면, 그리고 과거의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다 사장되다시피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무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과거에도
이미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정말 원시적인 것인가, 그냥 원시적이기만 한 것인가. 그분들의 파악했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현대인을 못지않거나 현대보다 앞서 있는 어떤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지혜를 발굴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과거에 우리가 현대인이라 근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사람들도 이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미 경험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냈다고 하는 것을 새로 발견했다는 얘기죠.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와 저 지혜가, 지혜가 좋은 지혜와 나쁜 지혜, 이 지혜는 옳고 저 지혜는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버텨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방어 기법이었다는 얘기죠. 지혜가 어느 것은 옳은 지혜, 어느 것은 그른 지혜, 나쁜 지혜, 좋은 지혜로 이분화함으로써 구원의 망상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이분된 이러한 지혜 속에서 옳은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구원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나쁜 지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금술사들로부터 예언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는 불안한 환자들이 생겨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 우리 분열증 환자 속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큰 예언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아니면 살면서 그 예언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망상을 붙잡고 있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분법이 있는 거죠. 통합된 어떤 생각들이 아니고 어떤 그 대상이건 지혜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분함으로써 좋은 것에 매달림으로써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중독 얘기가 나오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아편 중독자의 고독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의 옳고 그름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마음의 긴장으로부터 항상 자신의 악습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는 아편 중독자의 고독이 생겨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이외의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뭔지 모르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방어 수단들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한편에서는 불안에서 벗어나면서 또 하나는 자기 욕동을 충족하는 방법이 하나의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독적인 그게 아편의 중독이건 약물 중독이건 또 하나 뭐 성의 행동화에 가까운 이런 중독이건, 여러 모습의 중독 현상들도 이런 어쩌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들은 또 느끼는 게 각각 다를 거예요. 이걸 소화하는 게 각자의 경험 속에서 달리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게 전에 우리 지성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좀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성에 중독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그것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하고요. 저도 뭐 책을 갖다가 많이 버렸어요. 책장 한 두 개 정도를 갖다 다 비워버렸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알려고 덤비는 것도 있고, 어떻게 든 몰라도 되는 건데도 우리는 굳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능감에 대한 것들은 어떤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학력이 막 높아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제 목사들도 보면은 다 어디 가도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 그 뽑을 때도 조건이 뭐냐면 박사학위 있냐 없냐를 묻는데, 사실은 박사학위 있냐 없냐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요청하다 보니 자꾸 뭐라면은 그 지성화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스러운 거라든지 약점되는 것들을 다 그냥 감춰버리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말라 버리지 않고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그게 물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죠. 워터가 돼버린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기묘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어떤 풍조 때문에 너나 없이 다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주 극단화돼서 한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자격증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뭐 민간 자격증 제도라는 것을 국가가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만큼 이렇게 수도 없이 생겨나는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게 대부분 활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 아니면 그 자격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더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계속 여러 개를 가져야만 안심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학교에 계시는 우리 한주혜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 단락은 사실은 뭐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뜬금없고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여러 가지 요새 접하면서 저번에 무슨 토론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제 평생을 통해서도 제 어릴 때 느꼈던 것과 제가 성인이 돼서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옛 것을 굉장히 향수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굉장히 향수를 하면서 굉장히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지성 얘기도 하셨는데, 개개인별로 어떤 지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뭘 할 수 있는 권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고대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커지고 자기의 권리가 커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를 포장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과연 더 행복한가? 행복은 그렇죠. 또 별개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없는 권리. 옛날에는 비슷한 얘기인 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또 신비한 힘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비한 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게 더 컸을 거고, 아무튼 그게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이거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그 밸런스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작정 사람들한테 뭘 많이 알려주고 또는 많이 하게 해준다 그래서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서 아주 그냥 우세한 세력들이 이거를 갖고 너는 그거 해 한다고 해서 또 행복할 것이야. 그것도 아니고요.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관련이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직접 관련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자유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나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윤숙님은 이런 현상들을 꽤 많이 보실 텐데 혹시 조금 나누실 수 있나요? 굉장히 그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본다. 그렇죠. 이런 호소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투나 비언어적인 모든 행동에서 정말 그런 감정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를 그냥 정말 혐오하는, 물론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어떤 누적된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탐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잘 살았는데 왜 상담을 왔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적인 공허감 같은 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융심리학이 이런 인간의 내면 에너지를, 이런 황폐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과의 소통 부재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지성적이다, 뭐 감성적이다, 뭐 이런 거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의 어떤 현대 사회가 점점,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을 굉장히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중심으로 계속 사회가 네. 그걸 네. 인커리지한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그 저의 갖고 있는 개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면 굉장히 또 다른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학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저희 때 국민학교 때지만 그렇게 그냥 받아쓰기 시험 보고요. 모든 걸 점수로 환산하니까 제가 얼었던 기억이 나고 위축됐던 그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지성으로 대표되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간,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들, 페르소나를 좀 더 강조하는 사회, 이런 식의 상징들이 좀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 않나. 결국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편파적이 되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면서 어느 한 것을 이상화하면서 다른 것들이 무시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임상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는 케이스들이 지나치게 주지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발달하신 분 중에 이 정서가 완전히 거기서부터 아이솔레이션 된다, 분리돼 있어서 통합된 맞습니다. 인격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적으로만 너무 치우쳤을 때 인간의 균형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균형 상실로부터 오는 힘듦이 많은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융이 참 굉장히 이게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리는 게, 결국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돌보지 않고 외적인 인간을 가꾸기에만 치중하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적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흔히 공허감이라든가 무력감,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러한 베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